오늘 새벽 1시 50분쯤 충남 논산의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구급대원 3명 등 7명이 다치고 1명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을 조사 중인 미 수사당국이 증오 범죄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투명한 조사 결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람에게서 혈전이 발견된 사례가 나왔지만 방역당국은 사망과의 연관성이 없다며 계획대로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오늘 백신과 혈전의 연관성에 대해 결론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LH 직원들이 땅을 산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토지 거래 37건이 더 드러났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전 보좌관 부인이 택지 개발 계획 발표 직전에 땅을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늘도 황사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동, 충남과 경북 등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논산시의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폭발이 이어지는 바람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다치는 일까지 있었고 지금 실종자도 1명 발생했다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가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충남 논산 전자부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불이 난 공장과 또 출동한 소방차들이 보이는데요. 현장에는 지금 불이 나면서 발생한 매캐한 냄새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새벽 1시 50분쯤입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는데요. 공장 안에 직원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이 폭발 파편을 맞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공장 직원 3명과 인근 주민 1명도 다쳐 현재까지 모두 7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직원 1명이 공장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새벽 2시 15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 인력 240여 명과 장비 30여 대가 투입돼서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새벽 4시 20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3시간 반 만인 5시 2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7개 동이 모두 불에 탔고 유해 화학물질 탓에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된 직원을 수색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논산 전자부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한인 등을 상대로 연쇄 총격이 발생한 미 애틀란타 현지에도 저희 특파원이 가 있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아직 이 증오 범죄로 단정짓지는 말자는 그런 분위기지만 미국 내 아시아계는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기현 특파원, 사건이 발생하고 직접 가서 본 현장 분위기 역시 이 충격 그 자체겠죠? 네, 사건이 발생했던 연쇄 총격 현장에는 이렇게 추모의 꽃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만난 취재기자를 만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해당 업체 인근에는 카톨릭 교회가 있는데 이곳 인근 기념품 직원은 한인 여성들을 친절하고 조용한 사람들로 기억하면서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피해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상점 직원은 해당 업체 한인 여성 가운데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락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다며 무사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수사당국은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이 성 중독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수사당국 설명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was his rationale for doing this, and it's not normal, but he felt like they were causing his problems, and that's why he was doing it. 미국 경찰은 용의자를 4건의 살인과 1건의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찰의 공식 발표는 소수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건데 그래도 현지 분들의 목소리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곳 현장을 찾은 현지 유력 인사들은 경찰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계 샘박 조지아주 하원 의원은 살인 동기가 어떻게 나오든 피해자 다수가 아시아 여성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헌화에 나선 인권 변호사 본 의원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수사 당국이 최대한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걱정을 알고 있다면서도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I'm making no connection at this moment to the motivation of the killer. I'm waiting for an answer from, as the investigation proceeds, from the FBI and from the Justice Department. 현직 대통령에 더해 한국계 미 의원들은 물론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미국 각계 유력 인사들도 잇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 가운데 한 건에서 부검을 통해 혈전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은 없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방역당국이 접종을 중단할 근거가 없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획대로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해당 백신에 대해 접종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고한 데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예방접종과 혈전증의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전문가들도 해당 백신에 대한 접종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개별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중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백신 접종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거든요. 맞아야죠. 유럽이 저런다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이유도 전혀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 내에서 그거에 해당된 안전성 문제가 보고된 적도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 가운데 부검 과정에서 혈전이 확인된 사례가 한 건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다른 사망 원인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어 사망과 백신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혈전은 고령층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흔히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계속 지켜보겠지만 현재 접종엔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작용이 이미 많이 노출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노령층이고 하니까 오히려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셔도 됩니다. 네. 괜찮다. 네, 저희 질병관리청 직원들도 모두 접종하고 있고요. 네, 계속 안전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지속하겠습니다. 한편 유럽의약품청은 오늘 회의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의 연관성 여부를 결론질 예정입니다. 최근 유럽에선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예방 차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 제로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5%로 기존보다 높여 잡았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본 건데요.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내놨던 전망치 4.2%보다 2.3%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In commenting on the stronger outlook, participants noted progress on vaccinations as well as recent fiscal policy. As with overall economic activity,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have turned up recently. 그러면서도 아직 갈 길은 멀고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기준금리는 현 제로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시중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예측치는 목표치인 2%를 넘어서는 2.4%로 예상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2% 안팎으로 떨어질 걸로 봤습니다. 올해 물가가 오른다 해도 일시적이고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최근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선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it's a significant risk, and if it materializes, we'll certainly monitor for it, but we have tools to address it.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LH에서 시작된 땅 투기 의혹이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광명 시흥내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농지를 구입하고도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빚을 지나치게 내서 샀다거나 소유주가 20대 혹은 외국인인 경우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위치한 2,800제곱미터 규모의 땅입니다. 밭농사를 위한 농지지만 농작물은커녕 폐기물 처리 시설뿐입니다. 2년 동안 비워놨다가 비워놓으면 또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제 새라도 받으려고 임대 내는 거. 2년 전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그 뒤로 농지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인근 1,800제곱미터 규모의 또 다른 농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민들은 아직까지 새 주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관리한다거나 누가 와서 꽤 오랫동안 공개했거든요. 10억 원의 거래 대금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했는데 매매 후 농지는 방치돼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최근 3년간 시흥시 과림동 내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 37건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농지를 사들이면서 대출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입니다. 월이자만 수십만 원에 이르는데 주말 농장의 용도로 보기에는 과하다는 겁니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충남이나 경남 등 너무 멀거나 지분을 복잡하게 쪼갠 사례 역시 투기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억대 토지 소유주가 20대인 곳도 3곳이나 있었고 캐나다와 중국 등 외국인이 땅을 산 곳도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 부지의 내의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을 여부를 조사해서 위반 사례에 대해서 농지 처분 명령과 수사 의뢰를 진행할 것을 참여연대 등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농지법을 허술하게 운영한 지자체와 관련 부처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과 관련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보좌관의 부인이 정부의 택지 발표 불과 한 달 전에 대출까지 받아서 농지를 매입했다는 건데 남편이 현직 보좌관이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민주당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산 장상지군의 1,55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입니다. 2019년 5월 국토부가 발표한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부 발표 한 달 전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거래가는 3억 원, 농협이 2억 1,000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모아 대출받아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자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 부인, 농지 매매가 이뤄진 때 남편은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농지로서는 큰 매력이 없습니다. 송전탑과 송전선이 지나고 있고 한전이 지상권까지 설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택지 계획 발표 이전에 비해 시세는 많이 올랐습니다. 평당 63만 9천 원, 24만 원. 우리 지금 이제 시세가 150. 매매가 된다 하면 누가 살 사람이 없다니까? 70%를 대출받아 매입한 것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입니다. 해당 보좌관은 지난 9일 면직 처리됐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농지 소유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민주당의 전수조사에 자료를 내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 신고를 하게 해서 현재 당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투기냐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알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전직 보좌관은 부인이 해당 토지를 야적장 용도로 매입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는 당사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11년 만에 함께 방한한 미국의 국방장관이 첫날부터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오늘은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른바 2+2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도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 외교장관이 처음 만나는 자리. 모두 발언부터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들었습니다. The author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continues to commit systemic and widespread abuses against its own people. We must stand with people demanding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nd against those
who repress them.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공통의 도전 과제라며 한국은 물론 일본 등 동맹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애두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홍콩 자치권을 침식한다, 티베트 인권을 남용한다, 조목조목 거론했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북한과 중국을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Given the unprecedented challenges posed by bo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China, the U.S.-ROK alliance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회담 첫날부터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보인 만큼 오늘 오전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하는 2+2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미 동맹 발전 방향과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한미일 공조 방안 등이 주요 의제인데 회의 뒤 공동 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식도 있습니다. 블링컨 오스틴 장관은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각각 오늘 오후와 내일 오전 한국을 떠납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네,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한 첫 일성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든 것과 관련해 미국 현지에서도 국무부의 백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인권은 미국 외교의 우선적 가치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 등에 날을 세우고 있는데 양국 고위급 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중국 관리들에 대한 금융 제재 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선 제압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방한 중인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미 국무부가 인권은 안보와 더불어 외교 정책의 중심이자 우선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Broadly speaking, we always center human rights at the forefront of our U.S. Ou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goals.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문제는 정치화되거나 국제정치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정면으로 인권 문제를 꺼내든 것은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 관리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공산당 정치국 왕천 위원과 홍콩 유일의 전국 인민대표대회 탐유층 상무위원 등 24명에 대해 미 법인과의 해외 금융 거래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탄압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과의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무더기 제재를 발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CNN은 중국과 미국의 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이달 초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걸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이문정 검사가 배제된 점 등을 예로 들며 처리 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면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검사장급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겁니다. 또한 사건 처리를 놓고 대검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던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문정 검사 등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증을 했다고 지목된 증인 김모 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였고 또 검찰 내부에서 견해도 많이 갈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는. 수사 지휘 이유에 대해선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무부가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하려 했지만 대검이 인권부에 재배당하려 했고
사건을 조사한 이문정 검사에게 수사권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건 조사를 담당해온 감찰부장 등의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보자를 활용하는 등 위법한 수사 관행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어요. 연애를 못 가니까 거기 가는데 제가 누구 불러주세요. 불러줬어요.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처음으로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용서하겠다며 피해 사실과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사건이 알려진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우선 박 전 시장의 사회적 위치가 여전히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피해 실체를 인정받았고 인권위 결정문으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아직까지 피해 사실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에 대해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들로 너무도 괴롭지만 잘못한 이들이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용서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지금은 많이 묻혔다고 생각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정당에서 서울시장이 선출됐을 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피해자 전 직장 동료도 나와 2차 가해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일이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고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피해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얼굴 촬영과 음성 사용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2020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응징을 예고했죠. 이에 러시아는 미국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소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미 관계와 관련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는 전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 어려운 상태의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길을 찾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주미대사 소환 발표는 미국 측이 러시아의 2020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응징을 경고한 뒤에 나온 조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어제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미 대선 개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갈수록 봄 기운은 더해져가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하시죠? 어제 서울의 풍경입니다. 얼핏 보면 하늘이 푸르게 보이지만 도심 쪽으로는 황사를 비롯한 먼지층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 정체로 인해서 곳곳에서 황사가 나타날 텐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과 강원 영동, 경북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 예상됩니다. 또 여기에 들쭉날쭉한 기온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8도, 내일은 19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은데요. 서울이 5.1도, 대구 5.5도, 광주도 5.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강릉 13도 예상되고요. 대전 20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 17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과 서해상 모든 해상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일요일에는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0시 기준으로 460명대가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사례 중에서 혈전 반응이 처음으로 확인됐는데 당국은 그 사례 역시 이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희 기자, 먼저 환자 현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452명, 해외 유입 1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0명, 사망자는 8명 늘어 모두 1,686명입니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20명, 경기 182명, 경남 45명입니다. 자, 숫자가 다시 좀 느는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집단 감염이 많아서인가요? 네, 먼저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120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관악구의 미용실과 중구의 의료기관, 그리고 영등포구의 빌딩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 조사와 방역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 최근 사업장과 목욕탕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충북과 경남 지역에 방역 대책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진단검사도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31일까지 2주 동안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소속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검사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숨진 사망자 중에서 혈전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여성인데요. 방역당국은 사망자가 장기간 기저질환이 있었고 흡인성 폐렴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백신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정 청장은 다만 아직 공식적인 부검 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았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유럽의약품청 등도 연관성을 확인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접종을 애초 계획대로 계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LH 직원과 연관된 이른바 떴다방이 운영됐다는 첩보도 있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초 의혹 제기 뒤 보름 만에 이루어진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 개발 정보가 유출됐다면 그 시작을 규명할 실마리가 있는 3기 신도시 추진 주무부서 공공주택 추진단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많이 자료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좀 시간이 늦으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자료가 많다 보니까 알겠죠. 시흥 땅 매입 자금이 집중 대출된 북시흥 농협 본점 등도 압수수색됐습니다. 담보 가치가 인정했기 때문에 대출하가 정상으로 나갈 때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게 없고 관계 물건이 공사한테 대출을 할 수밖에 없고. LH 본사 압수수색도 8일 만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LH 직원 의심 인물이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올린 꼬우면 이직하라는 등의 조롱글과 관련해 경찰은 LH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게시판 운영업체 미국 본사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LH 직원들과 함께 땅을 매입한 경기 과천과 전북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을 통해 어떤 정보가 어떻게 민간에 유출됐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LH 직원 강모 씨와 시흥 매화동 땅을 매입하고 같은 날 자녀를 동원해 과림동 땅도 매입했던 임모 씨가 이른바 떴다방을 차려 투기를 조장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이쪽 개발 지도를 들고 다녔대요. LH 거를 토지주들한테 이렇게 찍어주고 하라. 경찰은 수사관들을 과천과 시흥 일대에 보내 강 씨와 임 씨의 투기 관련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후속 대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 근절 방안과 더불어 LH 혁신안까지 이달 중에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좀 촉박한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의 행보는 빠릅니다. 재발 방지책과 혁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 및 제도 개선을 확실히 구축하면 물론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임을. 재발 방지책에는 이미 거론됐던 부동산 취득 신고제나 등록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조직 개편입니다. 정부는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등을 들여다보고 있고 기능 분리와 조직 축소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LH가 신규 택지 공급과 신도시 개발까지 아우르며 사실상 공급 정책을 독점하는 상황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이라든지 정보들을 너무 공유를 하고 국토개발에 관한 정보들을 너무 이제 독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10,000명에 가까운 임직원, 자산 규모 185조 원인 거대 조직의 개편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사 공급 대책의 중심인 LH의 조직과 업무를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혼선만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규모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그 공공 주도 방식의 택지 개발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함께 손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는 이와 별도로 LH 투기 의심자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 처분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투기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또 투기 의심자는 주택이나 택지로 보상받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를 엄격히 따져 농업 관련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빛의 속도를 내세운 5G, 그만큼 요금도 더 비싸죠. 1,3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분들 그 빠른 속도를 체감하고 계시는지요. 빛의 속도는커녕 신호도 잘 안 잡힌다는 불만이 애초부터 있었는데 참다 못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규정 기자입니다. 1년 전 5G 휴대전화를 개통한 조은영 씨. 그러나 5G 서비스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신호가 잡히는 곳은 주방 창문 구석뿐.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연결이 끊어집니다. 바로 LTE로 바뀌네? 이렇게 자동 전환될 때 인터넷이 멈추는 현상까지 생겨 이제는 아예 LTE 전용 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금은 그전보다 2만 원 정도 더 비싼 월 7만 9천 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최신 단말기는 비싼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LTE가 가능한 핸드폰인데 요금제는 5G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요금제도 강제해 놨는데 정말 사용하는 건 LTE다. 이거 저 사기라고 보거든요. 5G 무선국이 비교적 많이 설치돼 있다는 서울역 인근에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에 무선국이 설치돼 있지만 실내에선 앱이 작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계 문제라고 해서 삼성전자에 전화를 다시 해서 서비스 센터를 가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서는 다시 망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LTE 모드로 놓고 쓰면은 잘 되긴 하거든요. 참다 못한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TE보다 2만 5천 원에서 4만 원가량 더 비싼 5G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는 데다 비싼 요금을 내고도 5G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가 요금 차액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5G 서비스 요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기지국 구축은 4G LTE 대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불완전하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5G 서비스 이용자는 현재까지 10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5G 피해를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통신사는 이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이런 불편은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입자만 늘리고 5G 무선국 같은 인프라는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5G를 쓰는 사람은 5명 중 1명꼴인데 무선국은 전체의 9.6%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젯밤 기습적으로 5G 모바일 통신을 상용화했습니다. 한밤중 기습 개통까지 감행하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갖게 된 5G 서비스. 2년 동안 가입자도 빠르게 늘어 1,3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제 휴대전화 이용자 5명 가운데 1명이 5G 가입자입니다. 대부분의 마케팅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5G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서비스 인프라는 가입자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5G 무선국은 14만 1,900여 곳, 전체 무선국의 9.6%입니다. 5G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비싼 요금에 걸맞는 5G만의 콘텐츠도 없습니다. LTE 때는 우리가 3G 때는 못했던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니까 통신사들도 신나서 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LTE 대비 5G 콘텐츠가 사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잖아요. 이렇다 보니 5G를 쓰다가 거꾸로 LTE 요금제로 갈아탄 이용자가 1년 4개월 동안 56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다음 달이면 서비스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나 27만 명의 약정 기간이 또 끝납니다. 이들이 5G를 계속 유지할지도 미지수입니다. 5G 단말기로 이제 LTE 서비스 가입이 사실상 가능하게 열렸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LTE 서비스로 돌아가는 분들이 또 얼마나 되는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성급한 출발, 부족한 인프라를 무릅쓰고 가입자를 늘려온 5G 서비스 2년. 예고된 품질 논란 속에 소비자들의 권리 찾기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성패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후로 나아가려면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완치됐음에도 편견은 사라지지 않고 직장과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요. 당국이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19로부터 완치된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추가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없고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직장에서 완치자에게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또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또한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완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완치자의 업무 복귀 기준을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 안내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완치자의 보험가입 시 부당 대우 금지 등 유의사항을 지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완치자에게 유병력자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휴가와 관련되어서 휴가를 준다면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비해서 유급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무급 방식으로 할 건지 정리해야 될 사안들이 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물량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역량들을 대폭 확충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그 3차 유행의 상황 자체가 안정화가 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증가 추이와 이 안정화 추이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라서 개편안으로의 전환은 지금 현재 쉽지 않다고 보고 그 기간 동안에 이 개편안을 좀 더 가다듬고 협회들과 함께 현장에 있는 방역 수칙들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든다는 이 계획으로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금주에 개편안을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아마 개편안의 완성도를 계속 올리는 쪽으로 작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초기 임신부는 접종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임신한 여성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태어난 아기에게도 면역 항체가 형성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 중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여성이 항체를 보유한 아기를 출산했다고 현지 시간 16일 미국 연구진이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의료 종사자로 일하는 해당 여성은 임신 36주인 지난 1월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받았고 2주 뒤에 여자 아기를 낳았는데요. 소아과 전문의로 구성된 미 연구진은 이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 표본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항체가 검출됐으며 산모가 백신을 맞은 후 항체를 가진 아기가 태어났다고 보고된 사례는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17일에는 이스라엘의 한 대학병원 연구진이 임신 중 화이자 백신을 맞은 여성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40명을 검사한 결과 충분한 수준의 항체를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엄마가 뱃속 아기에게 면역 항체를 물려준다는 중대한 발견으로서 임신부 접종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아기가 가진 항체가 얼마나 지속할지 등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 당국이 최근 가팔라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 하루 1,500명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데요. 해외 거주 중인 자국 근로자와 각국의 외교관을 비롯해 응급의료나 인도적 목적의 입국일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하루에만 필리핀 내 신규 확진자 수가 7개월 전 이후로 가장 많은 5,404명으로 집계됐고 최근 나흘 동안에는 감염자가 2만 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자 방역 강화 차원에서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일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체코의 한 동물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무기력증을 보이는 침팬지들을 위해 지금 시기에 걸맞은 온라인 서비스를 선물해 화제입니다. 체코 중부에 자리한 두브르 크랄롭의 동물원입니다. 그런데 이곳 침팬지들의 공간 앞엔 다른 동물원에선 볼 수 없는 커다란 온라인 화상 스크린이 설치돼 있습니다. 동물원 측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동물원이 장기간 폐쇄되고 방문객의 발길이 끊기자 침팬지들에게서 무기력증과 식욕 부진 같은 행동 변화를 발견했는데요. 이에 동물원 사육사들은 봉쇄 조치 속에서 이들에게 새롭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자 우리 앞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 뒤 체코 브루노에 있는 다른 동물원의 유인원들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도록 화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침팬지들은 처음엔 낯선 화상 스크린을 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지금은 마치 영화를 보듯 서로의 행동을 관찰하며 간식을 먹는 등 코로나 시대 온라인 기술을 마음껏 체험 중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독일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미 3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진단이 내려진 가운데 다음 달 초 부활절 연휴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때 3,000명 선까지 떨어졌던 일일 확진자 수는 최근엔 10,000명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확진자는 13,0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무려 4,000명이 늘었습니다. 일주일간 10만 명당 확진자 수도 지난 10일 65명이었지만 17일엔 86.7명으로 2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석 달 가까이 지속했던 강력한 봉쇄 조치를 완화한 지난 8일 이후 확산세가 거세졌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 해당하는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3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Jetzt stehen wir am Anfang der dritten Welle. Und diese dritte Welle müssen wir gemeinsam so flach halten wie möglich. Denn das geht nur, wenn wir Ansteckungen verhindern, wenn wir verhindern, dass die Fallzahlen wieder explodieren. 하지만 재확산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최근 증가세로 볼 때 다음 달 초 부활절 연휴가 지나면 하루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차 유행 당시 고점이었던 성탄절 주간 하루 신규 확진자
3만 2천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일주일간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면 긴급 브레이크 조치를 발동해 초강력 봉쇄 조치를 재시행할 계획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취약성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더욱 드러났다고 진단하며 장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백신 보급의 경제적 효과 정책 포럼에서 코로나는 롱 코비드로 불리는 장기 후유증을 남겨 위기 극복 후에도 우리 경제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산시장 자금 쏠림과 가계 기업의 부채 확대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증가, 부문 계층 간 차별적 코로나 영향에 따른 불평등 심화, 불확실성에 민감해진 기업의 미래 투자에 조심스러운 태도 등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민간이 새 성장 엔진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본 접근성을 높여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팬데믹 이후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준비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트라우마 센터 설치.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완치자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권역별로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립 춘천, 공주, 나주, 부곡병원에 강원권, 춘천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불안 증세를 느끼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며 트라우마 센터 설치를 통해서 지역에 맞는 심리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축구, 야구, 운동클럽팀 방역 실태 전수조사. 교육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사설 운동클럽에 대한 방역 실태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의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축구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의 사설 운동클럽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640여 개의 사설 축구와 야구 종목 운동클럽팀이 그 대상인데요. 교육부는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합동점검 전담팀을 설치했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이 17개 시도별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시도별 현장 점검반은 사설 운동클럽팀의 훈련 과정과 숙식 등 생활 전반에서 방역 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축구와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의 사설 운동클럽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Q&A였습니다. 지난 2월에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대면 서비스 업종들을 중심으로 불황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오현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일부 판매사원들은 지난달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사업자의 자리를 다른 사업자가 이어받았는데 협력사 판매사원 630여 명 중 160여 명만 고용이 승계된 겁니다. 약 200명 정도는 일자리를 아예 그냥 잃은 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가 무급휴직 내지 유급휴직 이 사이로 해서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면세점을 포함한 대면 서비스업 전체에도 고용 한파는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업종에서 주로 일하는 임시일용직도 40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봐도 공공일자리 덕을 본 60세 이상을 제외하곤 나머지 연령대에선 모두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도 47만 명 넘게 줄면서 취업자 수 감소는 1년째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상용직이 8만 명 넘게 늘었는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눈에 띕니다. 상용직 가운데 계약 기간이 1년인 사람의 비중은 최근 2년간 다소 느는 추세입니다.
단기 계약 일자리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작년 올해 상용직 계약을 한 사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고용 연장 지원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고용장려 지원금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한 방안일 것 같습니다. 정부는 2월 고용 감소폭이 1월보단 줄었다며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3월에도 고용 지표가 개선될 거로 봤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게 대면 서비스업 고용에는 변수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한 공수부대원이 희생자의 유족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 측은 용기 있게 나서줘서 고맙다며 용서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 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성이 묘비 앞에 과거의 잘못을 빌면서 큰 절을 올립니다.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 남성. 41년 전 5.18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공수부대원 A씨입니다. A씨는 80년 5월 23일 소속 부대가 광주로 내려와 외곽 차단 임무를 수행하던 중 민간인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이때 총에 맞아 숨진 희생자는 25살 고욱 박병현 씨. 농사일을 도우러 고향집이 있는 보성으로 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40년 넘게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16일 고 박병현 씨의 유족을 찾아왔습니다. 잘못을 빌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고 박병현 씨의 형은 41년 전 잃은 동생을 다시 만난 것 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 편히 이렇게 사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죽은 동생을 다시 만났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용서를 하고 싶어요. 5.18 진압작전에 투입된 계엄군 가운데 스스로 나서 발포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 유족에게 사죄한 경우는 A씨가 처음입니다. 가장 시급한 게 계엄군들의 그 증언이고 자발적인 양심 고백이잖아요. 저변에 숨어 있는 그런 분들의 좀 고백을 추가로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5.18 조사위는 A씨가 고백한 사례와 비슷한 민간인 피격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전하고 사과와 용서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용산구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산 성장현 용산구청장 투기 의혹과 함께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퇴 요구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성 구청장은 자신이 재개발 사업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내 재개발 주택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와 이해 충돌 의혹을 받아온 성장현 용산구청장. 권익위가 성 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공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이들은 권익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 구청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부당 취득한 이익은 용산구에 환원하길 바랍니다.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문제가 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용산구청장 권익위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 있죠.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는 이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하지 못한다는 게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 구청장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불찰이라면서도 이해충돌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구청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해 최고 결재권자는 국장이라며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용산구 감사 담당관에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 구청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시민단체 측은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쿠바에 있는 미군 기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이뤄진 끔찍한 고문과 인권 탄압, 이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9.11 테러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돼 6년 동안 재판도 없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힌 모하메두 울드 슬라히. 한 인권 변호사가 슬라히의 변호를 맡아 진실을 파헤칩니다. The U.S. government is holding upwards of 700 prisoners in Guantanamo. Since when did we start locking people up without a trial in this country? 반면 군 검찰관은 슬라히의 유죄를 확신하고 사형을 구형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나섭니다. But if we miss something, this guy goes home. Let's get to it. 슬라히는 무고한 시민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지만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형식으로 담아 관객을 끝까지 몰입시킵니다. 끔찍한 고문을 가하고 이를 숨기려는 정부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고 바로잡으려는 이들의 싸움을 통해 진정한 국익이란 정의란 무엇인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Mohamedou and Mohamedou's story has a lot to teach us about humility, about humanity, I think, but also about forgiveness and about the human spirit. 이 작품으로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조디 포스터의 연기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서울 생활 힘들지 않아요? 하나원을 퇴소해 밤낮 없이 일하며 살아가던 탈북 여성이 체육관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땀 흘리며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매료된 여성은 관장의 도움으로 권투를 배웁니다. 못하겠어. 하겠습니다. 탈북민이 주인공이지만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든 청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데뷔 14년 만에 첫 장편 영화 주연을 맡은 배우 임성민은 이 영화로 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받았습니다. 친구 내일 온다 그랬나? 강원도 하천을 배경으로 성소수자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소소한 행복과 평화로운 일상마저 쉽게 얻을 수 없는 이들의 현실을 담백한 연출로 담아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어제 서울의 풍경입니다. 얼핏 보면 하늘이 파랗게 보이지만 도심 쪽으로는 먼지층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오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황사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세종과 대구, 부산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에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과 강원 영동, 경북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도 들쭉날쭉합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내일은 19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따뜻하겠지만 아침에는 다소 쌀쌀합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은데 오후부터는 점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광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충남 논산의 한 전자부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구급대원 3명 등 8명이 다치고 1명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을 조사 중인 미 수사당국이 증오 범죄로 보긴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투명한 조사 결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람에게서 혈전이 발견된 사례가 나왔지만 방역당국은 사망과의 연관성이 없다며 계획대로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오늘 백신과 혈전의 연관성에 대해 결론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LH 직원들이 땅을 산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투기로 의심되는 토지거래 37건이 더 드러났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전 보좌관 부인이 택지개발 계획 발표 직전에 땅을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네, 밤사이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논산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여러 명이 다쳤고 현재 실종자도 1명 발생해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바람에 출동했던 구급대원들까지 부상을 입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가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실종자는 아직 못 찾았습니까?
네, 이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제 뒤로 불이 난 공장과 또 이 출동한 소방차들이 보이는데요. 불에 탄 공장은 곳곳이 검게 그을리거나 또 이 철골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또 현장에서 흰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이곳 일대에 매캐한 냄새가 퍼진 상황입니다.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새벽 1시 50분쯤입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는데요. 공장 안에 직원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이 폭발 파편을 맞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공장 직원 4명과 인근 주민 1명도 다쳐 현재까지 모두 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직원 1명이 공장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 계속하고 있고요.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새벽 2시 15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인력 240여 명과 장비 30여 대가 투입돼서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새벽 4시 20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3시간 반 만인 5시 2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7개 동이 모두 불에 탔고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된 직원을 수색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논산 전자부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나라 밖에서도 어제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미국 애틀란타에서 연쇄 총격이 발생해 우리 한인들이 여러 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에 저희 특파원이 급파돼 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 사건이 벌어진 지는 만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 지역사회 충격은 이어지고 있죠. 네, 비가 내리고 있는 이곳 사건 현장에는 이처럼 추모의 꽃다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취재진을 만난 지역 주민들의 반응 한결같았습니다. 안타까움 속에 충격을 나타내는 분위기입니다. 해당 업체 인근에 있는 카톨릭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곳 기념품점 직원은 한인 여성들을 친절하고 조용한 사람들로 기억하면서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피해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상점 직원은 해당 업체 한인 여성 가운데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락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다며 무사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수사당국은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이 성 중독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수사당국 설명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was his rationale for doing this, and it's not normal, but he felt like they were causing his problems, and that's why he was doing it. 미국 경찰은 용의자를 4건의 살인과 1건의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 경찰이 이 사건을 너무 증오범죄로 단정짓지는 말자며 미국 사회 동요를 좀 차단하려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한인들을 비롯한 지역사회 분위기는 뒤숭숭할 수밖에 없겠죠. 네, 연쇄 총격 현장을 찾은 지역의 유력 인사들은 이 같은 경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계인 샘박 조지아주 하원 의원은 살인 동기가 어떻게 나오든 피해자 다수가 아시아 여성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헌화에 나선 인권 변호사 보니 유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수사당국이 최대한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걱정을 알고 있다면서도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I'm making no connection at this moment to the motivation of the killer. I'm waiting for an answer from, as the investigation proceeds, from the FBI and from the Justice Department. 현직 대통령에 대해 한국계 미 의원들은 물론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미국 각계 유력 인사들도 잇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랜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69명,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주말 휴일을 끼고 검사 수가 줄면 300명대, 평일에 다시 검사량이 늘면 400명대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80여 명, 서울 120명, 경남 45명 등인데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갔다는 게 상당히 눈에 띕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들 살펴볼까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딩에서는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23명이 감염됐고요. 또 서울 광진구의 한 가족과 어린이집을 연결고리로 해서 지금까지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재활용 의류 선별업체에서도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4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요. 경기도 성남 유흥업소와 관련해서는 확진자 수가 32명까지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8,200여 명이고 누적 접종 인구는 이제 62만 명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78%가 1차 접종을 마친 거고요. 전체 접종률은 아직 1.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유럽 등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 문제가 논란인데요. 유럽의약품청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접종 후 사망 의심 신고 사례 가운데 몸에서 혈전이 나온 경우가 한 건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은 없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방역당국이 접종을 중단할 근거가 없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획대로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해당 백신에 대해 접종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고한 데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예방접종과 혈전증의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전문가들도 해당 백신에 대한 접종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개별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중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백신 접종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거든요. 맞아야죠. 유럽이 저런다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이유도 전혀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 내에서 그거에 해당된 안전성 문제가 보고된 적도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 가운데 부검 과정에서 혈전이 확인된 사례가 한 건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다른 사망 원인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어 사망과 백신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혈전은 고령층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흔히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청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계속 지켜보겠지만 현재 접종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작용이 이미 많이 노출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노령층이고 하니까 오히려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셔도 됩니다. 네. 괜찮다. 네, 저희 질병관리청 직원들도 모두 접종하고 있고요. 네, 계속 안전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지속하겠습니다. 한편 유럽의약품청은 오늘 회의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의 연관성 여부를 결론 지을 예정입니다. 최근 유럽에선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예방 차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 제로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6.5%로 기존보다 높여서 잡았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본 건데요.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내놨던 전망치 4.2%보다 2.3%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In commenting on the stronger outlook, participants noted progress on vaccinations as well as recent fiscal policy. As with overall economic activity,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have turned up recently. 그러면서도 아직 갈 길은 멀고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기준금리는 현 제로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시중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예측치는 목표치인 2%를 넘어서는 2.4%로 예상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2% 안팎으로 떨어질 걸로 봤습니다. 올해 물가가 오른다 해도 일시적이고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최근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선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it's a significant risk, and if it materializes, we'll certainly monitor for it, but we have tools to address it.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 일대에서 또 다른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고도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빚을 지나치게 내서 샀다거나 소유주가 20대 혹은 외국인인 경우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위치한 2,800제곱미터 규모의 땅입니다. 밭농사를 위한 농지지만 농작물은커녕 폐기물 처리 시설뿐입니다. 2년 동안 비워놨다가 비워놓으면 또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제 새라도 받으려고 임대 내는 거죠. 2년 전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그 뒤로 농지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인근 1,800제곱미터 규모의 또 다른 농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민들은 아직까지 새 주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관리한다거나 누가 와서 꽤 오랫동안 공개했거든요. 10억 원의 거래 대금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했는데 매매 후 농지는 방치돼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최근 3년간 시흥시 과림동 내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 37건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농지를 사들이면서 대출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입니다. 월이자만 수십만 원에 이르는데 주말 농장의 용도로 보기에는 과하다는 겁니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충남이나 경남 등 너무 멀거나 지분을 복잡하게 쪼갠 사례 역시 투기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억대 토지 소유주가 20대인 곳도 3곳이나 있었고 캐나다와 중국 등 외국인이 땅을 산 곳도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 부지의 내의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을 여부를 조사해서 위반 사례에 대해서 농지 처분 명령과 수사 의뢰를 진행할 것을 참여연대 등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농지법을 허술하게 운영한 지자체와 관련 부처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 관련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보좌관의 부인이 정부의 택지 발표 불과 한 달 전에 대출까지 받아서 농지를 매입했다는 건데 남편이 현직 보좌관이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민주당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산 장상지군의 1,55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입니다. 2019년 5월 국토부가 발표한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부 발표 한 달 전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거래가는 3억 원, 농협이 2억 1,000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대출받아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자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 부인, 농지 매매가 이뤄진 때 남편은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농지로서는 큰 매력이 없습니다. 송전탑과 송전선이 지나고 있고 한전이 지상권까지 설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택지계획 발표 이전에 비해 시세는 많이 올랐습니다. 송전 63만 9천 원, 24만 원. 우리 지금 이제 시세가 150. 매매가 된다 하면 누가 살 사람이 없다니까? 70%를 대출받아 매입한 것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입니다. 해당 보좌관은 지난 9일 면직 처리됐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농지 소유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민주당의 전수조사에 자료를 내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 신고를 하게 해서 현재 당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투기냐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알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전직 보좌관은 부인이 해당 토지를 야적장 용도로 매입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는 당사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한미 두 나라의 외교 국방장관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른바 2+2 회담. 이를 위해 방한한 미국의 장관들은 어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대북, 대중 발언들을 아주 날카롭게 쏟아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 외교장관이 처음 만나는 자리. 모두 발언부터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들었습니다. The author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continues to commit systemic and widespread abuses against its own people. We must stand with people demanding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nd against those who repress them.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공통의 도전 과제라며 한국은 물론 일본 등 동맹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애두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홍콩 자치권을 침식한다, 티베트 인권을 남용한다, 조목조목 거론했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북한과 중국을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Given the unprecedented challenges posed by bo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China, the U.S.-ROK alliance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회담 첫날부터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보인 만큼 오늘 오전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함께하는 2+2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미 동맹 발전 방향과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한미일 공조 방안 등이 주요 의제인데 회의 뒤 공동 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식도 있습니다. 블링컨 오스틴 장관은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각각 오늘 오후와 내일 오전 한국을 떠납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북한과 중국의 삿발을 본격적으로 틀어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중국 관리들에 대한 금융 제재 방안을 갑자기 발표한 건 누가 보더라도 기선제압용 카드로 읽힙니다. 김양순 특파원의 워싱턴 리포트입니다.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방한 중인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미 국무부가 인권은 안보와 더불어 외교 정책의 중심이자 우선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Broadly speaking, we always center human rights at the forefront of ou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goals.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문제는 정치화되거나 국제정치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정면으로 인권 문제를 꺼내든 것은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 관리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공산당 정치국 왕천 위원과 홍콩 유일의 전국 인민대표대회 탐유층 상무위원 등 24명에 대해 미 법인과의 해외 금융 거래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탄압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과의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무더기 제재를 발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CNN은 중국과 미국의 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를 꺾고 범여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를 제치고 범여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두 당의 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결과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드릴 그러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김 후보는 박 후보의 승리를 위해 힘을 싣겠다고 했습니다.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같이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어 갑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협상은 여론조사 문항과 방식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선과 유선 전화를 혼합하는 조사 방식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박영선 후보와의 가상 대결 방식으로 여론조사 문항을 구성하자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단일화 방식 중에 한 번도 정치 역사상 쓴 적 없는 걸 들고 나와서 사실 지금까지 쓰지 않던 방식을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외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나한테 유리하지 않나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인무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어디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항상 어떤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저 이야기는 박영선 후보 보고 하는 얘기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투표 용지 인쇄 전날인 오는 28일까지가 실질적 단일화 시한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이달 초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걸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이문정 검사가 배제된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처리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면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검사장급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겁니다. 또한 사건 처리를 놓고 대검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던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문정 검사 등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증을 했다고 지목된 증인 김모 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였고 또 검찰 내부에서 견해도 많이 갈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는. 수사 지휘 이유에 대해선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무부가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하려 했지만 대검이 인권부에 재배당하려 했고 사건을 조사한 이문정 검사에게 수사권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건 조사를 담당해온 감찰부장 등의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보자를 활용하는 등 위법한 수사 관행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어요. 견해를 못하니까 거기 가는데 제가 불러줬어요.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작전에 참여했던 한 공수부대원이 희생자의 유족을 찾아 용서를 구했습니다. 스스로 발포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 첫 사례인데요. 유족은 용기 있게 나서줘 고맙다면서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5월 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성이 묘비 앞에 과거의 잘못을 빌면서 큰 절을 올립니다.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 남성. 41년 전 5.18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공수부대원 A씨입니다. A씨는 80년 5월 23일 소속 부대가 광주로 내려와 외곽 차단 임무를 수행하던 중 민간인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이때 총에 맞아 숨진 희생자는 25살 고욱 박병현 씨. 농사일을 도우러 고향집이 있는 보성으로 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40년 넘게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16일 고 박병현 씨의 유족을 찾아왔습니다. 잘못을 빌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고 박병현 씨의 형은 41년 전 잃은 동생을 다시 만난 것 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 편히 이렇게 사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죽은 동생을 다시 만났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용서를 하고 싶어요. 5.18 진압작전에 투입된 계엄군 가운데 스스로 나서 발포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 유족에게 사죄한 경우는 A씨가 처음입니다. 가장 시급한 게 계엄군들의 그 증언이고 자발적인 양심 고백이잖아요. 저변에 숨어 있는 그런 분들의 좀 고백을 추가로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5.18 조사위는 A씨가 고백한 사례와 비슷한 민간인 피격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전하고 사과와 용서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날은 따뜻해져 가는데 황사까지 날아들면서 봄 기운을 만끽하기가 어렵죠. 어제 서울의 풍경입니다. 얼핏 보면 하늘이 푸르게 보이지만 도심 쪽으로는 희뿌연 먼지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황사는 여전히 남아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과 강원 영동, 경북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도 들쭉날쭉해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8도, 내일은 19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지만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표정은 맑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중부지방부터 오후에 차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다소 쌀쌀합니다. 춘천 1.1도에 머물러 있고요. 광주와 대구도 5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강릉 13도, 전주 19도, 광주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도 17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접종도 시작됩니다. 일단은 75세 이상 고령층부터 우선적으로 맞게 되는데요. 전국 곳곳에 접종센터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모의 훈련도 있었다는데 김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하 75도, 초저온 냉동고에 있던 화이자 백신이 냉장고로 옮겨집니다. 해동을 마친 백신에 생리식염수를 섞어 주사기에 나눠 담습니다. 6주사기 나왔습니다. 접종자들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한 뒤 별도의 구역에서 예진표부터 꼼꼼히 작성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번호표를 뽑고 의사를 만나 현재 몸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 아픈 데는? 없습니다. 또 한 번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기다리던 접종 순서가 돌아옵니다. 접종 뒤 전산에 등록하면 확인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곧바로 귀가하지 말고 이곳 관찰실에 담아서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 판단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분짜리 타이머를, 그렇지 않은 보통의 경우에는 15분짜리 타이머를 받게 됩니다. 이상 반응도 나왔습니다. 급격한 전신 반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입니다. 지금 앰뷸런스를 준비해 주시고요. 의료진 판단 하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예방접종센터엔 넉넉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곳도 실내 테니스장을 개조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일단은 규모가 너무 크고 또 이 거리 간격 두기 하기도 너무 좋게 넓은 장소에 마련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당장 다음 달 첫 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364만 명,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5만여 명이 센터를 차례대로 찾게 됩니다. 예약하신 대로 접종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접종하신 후에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인데 그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저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은 이번 달 17곳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전국 263곳에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수치가 또 나왔는데요.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일부 판매사원들은 지난달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사업자의 자리를 다른 사업자가 이어받았는데 협력사 판매사원 630여 명 중 160여 명만 고용이 승계된 겁니다. 약 200명 정도는 일자리를 아예 그냥 잃은 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가 무급휴직 내지 유급휴직 이 사이로 해서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면세점을 포함한 대면 서비스업 전체에도 고용 한파는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업종에서 주로 일하는 임시일용직도 40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봐도 공공일자리 덕을 본 60세 이상을 제외하곤 나머지 연령대에선 모두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도 47만 명 넘게 줄면서 취업자 수 감소는 1년째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상용직이 8만 명 넘게 늘었는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눈에 띕니다. 상용직 가운데 계약 기간이 1년인 사람의 비중은 최근 2년간 다소 느는 추세입니다. 단기 계약 일자리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작년 올해 상용직 계약을 한 사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고용 연장 지원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고용장려 지원금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한 방안일 것 같습니다. 정부는 2월 고용 감소폭이 1월보단 줄었다며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3월에도 고용 지표가 개선될 거로 봤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게 대면 서비스업 고용에는 변수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최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해왔고 북한은 거기 응하지를 않고 있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밝혔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부터 철회해야 대화에 응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효영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담화문 내용이죠? 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에 대해 또다시 미국의 시간벌이에 응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제1부상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화가 이루어지자면 서로 동등하게 마주 앉아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미국에서 정권이 바뀐 뒤 나온 얘기는 북한의 위협설과 완전한 비핵화 타령뿐이었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은근히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정탐 행위를 하고 있으며 북한을 겨냥한 합동 군사연습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제1부상은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면서 미국의 행태를 꼼꼼히 기록해두며 지켜볼 것이다. 또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쿠바의 미군 기지 내에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 재판도 없이 사람들을 가두고 끔찍한 고문과 인권 탄압을 해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충격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9.11 테러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돼 6년 동안 재판도 없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갇힌 모하메두 울드 슬라히. 한 인권 변호사가 슬라히의 변호를 맡아 진실을 파헤칩니다. The U.S. government is holding upwards of 700 prisoners at Guantanamo. Since when did we start locking people up without a trial in this country? 반면 군 검찰관은 슬라히의 유죄를 확신하고 사형을 구형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나섭니다. But if we miss something, this guy goes home. Let's get to it. 슬라히는 무고한 시민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지만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형식으로 담아 관객을 끝까지 몰입시킵니다. 끔찍한 고문을 가하고 이를 숨기려는 정부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고 바로잡으려는 이들의 싸움을 통해 진정한 국익이란 정의란 무엇인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Mohamedou and Mohamedou's story has a lot to teach us about humility, about humanity, I think, but also about forgiveness and about the human spirit. 이 작품으로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조디 포스터의 연기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서울 생활 힘들지 않아요? 하나원을 퇴소해 밤낮 없이 일하며 살아가던 탈북 여성이 체육관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땀 흘리며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매료된 여성은 관장의 도움으로 권투를 배웁니다. 못하겠어. 하겠습니다. 탈북민이 주인공이지만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든 청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데뷔 14년 만에 첫 장편 영화 주연을 맡은 배우 임성민은 이 영화로 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받았습니다. 친구 내일 온다 그랬나? 강원도 하천을 배경으로 성소수자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소소한 행복과 평화로운 일상마저 쉽게 얻을 수 없는 이들의 현실을 담백한 연출로 담아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관내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사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었죠. 시민단체는 성 구청장에게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성 구청장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성 구청장은 단순 절차상의 문제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관내 재개발 주택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의혹을 받아온 성장현 용산구청장. 권익위가 성 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공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이들은 권익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 구청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부당 취득한 이익은 용산구에 환원하길 바랍니다.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문제가 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용산구청장 권익위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 있죠.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는 이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하지 못한다는 게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 구청장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불찰이라면서도 이해충돌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구청장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해 최고 결재권자는 국장이라며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용산구 감사 담당관에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 구청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시민단체 측은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요즘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도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뜨겁죠. 이 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개발을 거세게 반대합니다.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투기꾼들은 큰 돈을 번 반면에 원주민은 땅을 수용당하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몽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국가산단 부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150여 가구, 7, 80대 노인이 많습니다. 40여 가구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100여 가구는 과수원을 하거나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8년 8월 국가산단 발표 이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지가 수용될 경우 정든 고장을 떠나야 하는데 마을 공동체가 해체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개발계획 발표 이후 주변 땅값이 서너 배 이상 오르고 규제로 묶인 지역도 많아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처지입니다. 자산 꼭대기라든가 그런 데는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어떻게 축산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가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막막하고 생계가 끊기는. 주민들은 다른 시도의 경우 떠나는 주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구릉지나 산을 지정한 반면 세종시는 땅값이 많이 오른 취락 지역을 선정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달 말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주민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곳에는 마을 배제를 해놓고 이렇게 하고서 선정이 되는데 여기는 굳이 왜 마을이 이렇게 밀집한 지역으로 잡았고. 세종시는 올해 안에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국토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이 단단한 강화 유리로 된 제품이 폭발하듯 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샤워 부스부터 음식을 담는 밀폐 용기나 컴퓨터 외장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잦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탁에 있던 강화유리 밀폐 용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몸체는 수십 조각으로 부서져 사라졌고 내용물과 뚜껑만 남았습니다. 김을 담아 식탁에 놓았던 강화유리 밀폐 용기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하듯 깨진 겁니다. 강화유리로 된 컴퓨터 외장재가 저절로 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외장재를 들고 있던 남성은 파편에 맞아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손에 들고 조립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깨져버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강화 유리는 일반 유리보다 강도가 5배 정도 강해 웬만한 충격에는 깨지지 않고 환경 호르몬 걱정도 없어 샤워 부스나 밀폐 용기, 컴퓨터 외장재에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에 흠집이 생겨 충격이 누적되면 저절로 폭발하듯 깨질 수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불순물이나 표면의 불균일한 압축 응력도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리 표면에 있는 그 압축 응력이 불균일이 파괴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 있어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유리의 품질도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샤워부스나 컴퓨터 외장재의 경우 비산 방지 필름을 붙이면 파손 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은 밀폐 용기는 교체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국방개혁에 따라 군 부대가 떠나가고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강원도의 접경 지역은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군 장병의 주소를 주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접경 지역의 일부 시군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군인 수와 주민 수가 비슷한 강원도 화천군 시가지입니다. 점심시간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군부대 해체를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 추진에 코로나까지 갖은 악재가 겹치면서 상경기는 실종했고 지역 소멸 위기감까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나온 게 주민등록법 개정입니다. 현재 군인들은 자신의 세대주가 있는 곳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는데 이를 소속 군부대가 있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접경 지역의 인구가 늘어 지역 소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에 나눠주는 교부세도 많아집니다. 강원도 전체, 특히 접경 지역의 인구 증가와 보통교부세 확대, 또 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우리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접경 지역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사정도 모르고 길어야 20개월 남짓 근무하는 군 장병들이 지방선거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 장병 주소 이전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낙후 지역 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별 보탬이 안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에 주둔하는 병사들이 지역 주민으로 등재자가 되면은 행정 수요나 행정 소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강원도 내 접경 지역 5개 시군 가운데 4개 시군은 군 장병 주소 이전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는 50km, 이면 도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오는 4월 17일 전국 시행됩니다. 오늘도 제한속도 준수하시고 안전한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동작대교 부근 5차로 고장 차량 있어 지나실 때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에서 서울 방면 월계 1교, 다시 중랑교부터 장안교 부근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밀리고 증산로 증산역부터 월드컵 경기장 방향 정체 행렬 길어지고 있습니다. 성산로 연인아들봉부터 연세대까지 교통량 많아지면서 지나기 어렵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올림픽대로와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만 제속도 못 내고 이외 구간은 대체로 여유 많습니다. 이어서 교통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종로구 내일신문사 앞에서 청운 동사무소 앞까지 행진하는 집회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등포역에서 탑골공원 거쳐 운영궁 앞까지 행진하는 집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온 LH 사태가 여야의 특별검사와 전수조사 합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와 결과에 따라 LH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투기 세력의 실체와 전모까지 밝혀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특검 수사가 재보궐선거 이후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치적 블랙홀로 작용할 경우 내년 초 대선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선거 전략 차원에서 내놓은 만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놓고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여야는 어제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대상, 조사 주체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이나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개발 사업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전수조사는 별도 기관이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되 이번 재보선 후보도 조사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되 국회 국정조사도 동시에 실시해 3기 신도시 전체 거래와 청와대와 국토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구입한 부산 LCT 아파트도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전략용 물타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LH 특검은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준비 기간을 거치면 실제 수사는 4월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연말까지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전국 주도권을 염두에 둔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됐던 이번 사태는 시간이 갈수록 현역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줄줄이 거론되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과하고 부동산 적폐 청산을 천명한 상황에서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에 정치적 유불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야는 이왕이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합의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이번 기회에 끊어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며칠째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도 시원하게 불어주면 좋으련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계속해서 황사가 남아있는데요. 어제 서울의 풍경입니다. 얼핏 보면 하늘이 푸르게 보이지만 도심 쪽으로는 먼지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과 강원 영동, 경북 지역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전에 곳곳에서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하죠.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내일은 19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끼지 않아서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은데요. 서울이 5.1도, 강릉 7.9도, 광주와 대구도 5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원주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20도, 광주 21도, 대구 18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강릉 13도, 독도는 9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